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원래 목요일 멤버였는데 이렇게 또 월요일 새로운 조합으로 만나게 됐네요. 오늘 세 분과 좀 적절한 투자 전략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오늘장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발 쇼크에 시작과 함께 좀 9월 달은 한 해 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좀 단단히 먹어야겠다 싶기도 하던데 송범선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알리바바의 AI 칩, 이 쇼크 때문에 미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까지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이 딥시크 충격에 의해서 두 번 이어서 중국발 쇼크 두 번째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중국 기업의 이 엔비디아 의존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이제 8월 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 급감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수출, 미국에 관련된 수출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5월 이후 그때 이제 29.4% 하락했는데 그때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이 미국 쪽으로 대미 쪽으로는 아직 여전히 좀 안 좋다. 두 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 AI 칩 이 악재가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증시를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 일본도 1%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이 뉴스가 좀 주말 사이에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오늘장 요약해 주셨고요. 다음 김민성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희망찬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2차 쇼크가 온 거죠. 이제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모멘텀이 좀 약세가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또 다시 한번 알리바바에 대한 AI 칩, 탈 엔비디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쇼크가 있었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딥시크도 잘 이겨낸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라고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소식이 훨씬 더 좀 커다란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모멘텀 자체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라든지 한국 산업이 자체가 무너지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중국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이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 발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의 오늘장 한 줄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9월 첫날부터 휘청거린 이제 시장을 좀 보였죠. 이제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발행 규제가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이 급락하면서 지수도 함께 흔들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을 빠르게 식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투심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의 매도도 좀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하루였고요. 뭔가 수급적인 흐름 자체도 시장을 좀 이끌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담 요소가 현재는 좀 남아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을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되었던 하루였다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중반부터 미국에서 계속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자세로 임했던 하루였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회의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테크웨이입니다. 알리바바의 AI 칩 생산 뉴스, 그리고 미국이 우리 반도체 투톱의 VEU 지위를 철회하겠다는 소식까지 좀 센티를 흔드는 악재 속에 섹터 전반은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테크웨이는요, 큐브 프로브 매출 인식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썰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9.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중국발 영향 없는 종목이라고 봐도 되는 걸지 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HBM 좀 장비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먼저 송범선 의원은 테크윙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반도체 다 힘들었어도 혼자 날아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혼자 이렇게 몇몇 종목들만 강했던 하루였거든요.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한데 김민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소금 뿌려 죄송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아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략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테크윙에 대한 실리는 기대감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고 김진경 의원의 한 줄평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의 쇼크는 피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주 전반에 미쳐졌던 여파는 피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좀 혼자 날아올랐죠. 날개에 단 건가요? 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졌다 보니까 뭐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고 오늘 뭐 75만 주 들어오면서 지난 8거래일 동안 계속 들어왔지만 오늘 또 가장 강했다. 외국인도 이틀 연속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인상 깊고요. 이게 이제 알리바바 쇼크로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가 좀 눌리는 가운데 오늘 뭐 삼성전자하고 다들 좀 많이 약세로 나타나는 가운데 사실 뭐 HBM 쪽으로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 2위죠. SK하이닉스가 1위고. 근데 이제 이 테크윙 역시 HBM 관련주로 검사 장비주로 올랐던 거죠. 그래서 네. 큐브 프로브 장비가 HBM을 검사하는 장비로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어쨌든 지금 HBM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는 가운데 뭐 산업적으로는 약간 눌리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계속해서 주요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한다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다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 수익권을 돌아서셨으면은 어느 정도 부분 매도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막 들어가셨다 한다면은 이 추세 따라서 이제 뭐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로 이 종목이 좀 많이 눌렸단 말이죠. 7만 원에서 사실 뭐 2만 원대까지 2만 6천 원대까지 많이 눌렸다가 이제 121선 돌파하는 그러네요. 경우라서 네, 거래량 뽑아내면서 사실 거래량도 별로 없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이제 190만 주 나오면서 거래량 또 오랜만에 또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모멘텀으로 이제 플레이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3만 5천 원대에서 상방 내다보면서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모멘텀 플레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진경 의원도 역시 좀 쇼크는 피한 종목이다. 좋게 보신 거죠? 네,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에 또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었고 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이제만 또 시도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일단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디램 쪽 뭐 레거시 반도체 쪽 이쪽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HBM 쪽에 대해서 피해보다도 오히려 HBM 쪽에 대한 이 테크윙의 납품하고 있는 장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제품이라 한다면 이제 큐브 프로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주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도 이 HBM 라인 이제 진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HBM의 투자 여기에 따른 어떤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은 이 테크닉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부분 이 기술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장비들 이 부분들이 워낙에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경우 이제 주가가 급하게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면서 거래량까지도 동반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뭔가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바라본다라기보다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조정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저항선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4만 원 선에 좀 저항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급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로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제만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4만 원 선 부근에서는 다시금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4만 원 선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김민성 요원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개별 이슈 때문인 건지 아니면 미국발, 중국발 노이즈 때문인 건지도 궁금하네요. 개별 이슈에 미국발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또 마지막에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찬물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테크윙이 반등이 나온 이유를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는 미국에 대한 허락이 없으면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러면은 미국산 장비를 안 쓰고 한국산 장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생산 라인에 테크윙에 대한 검사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52%를 미국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술력에 대한 미세 회로 전공이라든지 전공정 라인에서 이제 분량을 검출하는데 미국에 대한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수율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수율 테스트가 안 나오면 퀄 테스트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국산화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LA라는 장비가 지속적으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윙의 모멘텀, 이제 장비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리고 HBM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지금의 노이즈는 이거를 한국에 대한 국산 제품이 대체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봤을 때는 저는 사실상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 장비만으로는 이 모든 공정을 모두가 커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미국산 제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 제품은 아예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스탠스를 만들어 내다 보니까 이번 규제에서 TSMC는 아예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지 못했었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생산 라인 한 10배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생산 라인을 멈추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장비들을 국산으로 다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노이즈가 완전하게 해소가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좀 추가적인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테크윙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단발성 이슈 뭐 이런 게 따로 부각이 돼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올라갔고 사실상 그 이벤트가 세밀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을 줄 때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테크윙에 대한 조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다른 시각이 좋아서 제가 마지막에 좀 질문을 드린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 기대감으로는 아직 전체적으로 자립하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은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김민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하이닉스가 아까 미중 견제에 좀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정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걸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걸지도 궁금하거든요. 하이닉스의 이 내림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굳이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저의 원칙은 소나기는 피하자, 비는 피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생산 라인에 10배를 투자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멈춰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플래시랑 D램 생산 모두 다 지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SK 하이닉스는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급등주처럼 막 하한가 가거나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운 거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수익은 미리 챙기시고 비중 추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둔 다음에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요원이라면 좀 떨어지는 칼날은 잡고 싶지 않다는 의견 주셨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은 삼양컴텍입니다. 이번 주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종전이 다시 한번 또 멀어진 듯한 분위기에 방산주들 오늘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로톤 K2전차에 방탄 장갑을 독점으로 공급한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특히 상장 후 첫날을 제외하고 10거래일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수급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상장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공모가 대비 한 3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던 종목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이고 또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졌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방산 후발주자인데 빠르다. 그렇죠. 후발인데 참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김민석 의원은요? 네, 삼양 제일 잘 나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삼양 붙었기 때문에 정말 제일 잘 나간다라고 좀 평가를 주셨네요. 김진경 의원은요? 네, 이벤트 이후 성과의 주목이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이후에 좀 성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방산 박람회에서 이 삼양 엠텍도 뭔가를 발표할까요? 김진경 의원님. 일단은 뭐 두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어떤 성과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이제 이벤트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면서 이 삼양컴텍을 포함해서 주요 방산주들이 오늘 좀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시회 이후에 얼마만큼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말 기대를 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 이후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은 사실 뭔가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재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마치고 난 뒤에 주요 방산주들의 어떤 성과들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실적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또다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산주도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확대라든지 우크라이나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산 업체들이 수치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숫자이거든요. 이 보여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만큼 증가세를 이뤄낼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양컴텍을 포함해서 주요 방산주들의 경우는 이벤트 이후에 주요 성과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삼양컴텍의 경우가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아직 파악은 하기는 조금 다소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주가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2개월 이후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토니어라고 생각했는데 신규 상장주는 또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김진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방산 후발주자인데 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테크뱅에서도 그렇고 기관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걸까요? 네, 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이제 또 후발주자이긴 한데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회사가 설립한 지는 또 오래됐더라고요. 1962년에 설립돼가지고 이게 회사가 무려 60년 넘게 63년 정도 되는 이제 환갑이 넘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장을 이제 얼마 전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IPO를 좀 늦게
작지만 그래도 저는 뭐 그동안에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방탄복을 개발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방탄복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또 필수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 따라서 삼양컴텍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또 그런 방탄복에 대한 그런 역사가 있는 또 최초로 했던 그런 거고 방탄 기술 솔루션의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K2 전차라던가 다연장 로켓 천무, 수리온 헬기 이런 쪽에다가 방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고 괜찮다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방산 전시회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재무 상황으로 보면은 유보율은 좀 낮고 부채가 183%로 좀 높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어느 정도 재무 상황은 뭐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구미 공장 설비 증설 네. 계획 이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또 방산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하면서 막 LIG 넥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과 비교가 되면서 고평가됐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세 배나 고평가됐다는 말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사실 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PBR로 보면 좀 고평가되긴 했죠. 이 종목도 사실 PBR도 9.7이라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한 점 역사는 있지만 늦게 출발한 점이 모멘텀상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저는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탄복이란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다, 역사도 깊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유보율이 조금 낮고 좀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도 투자에는 좀 염두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 삼양이 그 삼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삼양은 아니죠? 다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삼양컴텍 그리고 삼양식품, 삼양홀딩스 같은 계열사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른 회사입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삼양이 들어가면 워낙 잘 가기 때문에 삼양 달면 잘 가나?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삼양컴텍도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기하게도 좀 저 혼자 엇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의견은 좀 굳건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면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에 접근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에 대한 멀티플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 부분이 막막하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오늘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에 대한 특수장갑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내재화로 한 90%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국산화가 성공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산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K2 전차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삼양컴텍도 거기에 대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계성이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현대로템이 계속 돈을 잘 벌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양컴텍도 같이 돈을 잘 번다.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KB증권에서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지금 2024년도 동안 판매가 된 이제 제작을 해서 매출이 나온 K2 전차가 102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방탄장갑에 대한 매출이 823억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K2 전차 특수장갑 한 대당 약 8억 원 정도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 우리가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실적은 얼마큼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9조 원대에 대한 수주가 새롭게 K2 전차에 대한 내년 261대가 수출이 된다라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멀티플을 새롭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대당 8억이니까 약 2,888억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양컴텍은 지금 방탄 매출이 823억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인 수주 매출이 2,880억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모멘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체 매출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보호해수가 풀리는 거에 대한 모멘텀을 떠나서 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이 잘 찍히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양컴텍은 일단은 우려감보다는 돈을 너무나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좀 신상 찾던 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셨는데요. 매출 지금 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김민석 의원이 계산해 봤을 때 2,880억까지도 좀 상승 가능한 회사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산주 삼양컴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슈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기대감 속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란 뉴스가 들려오면서 오늘 12% 급등했고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좀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자, 보유자분들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3일 연속 정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HJ중공업 송범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따라가되 장기적으로는 스탑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김민석 의원은요? 저는 한국 조선업을 계속 위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에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의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쉴 틈을 주지 않는 상승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김민석 의원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래도 계속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셨네요. 네, 이거 말을 인용을 한 게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네. 뜻이 이제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보면은 한국 조선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HJ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 사이클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최근 들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조방원은 약간 놓아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미군 군함에 대한 건조 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덕분에 지금 존스법을 우회하면서 MRO를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법안이 사실은 이제 비전투함선 같은 경우에는 존스법에만 걸려 있지만 이제 전투함선은 규제가 더 강합니다. 그거보다 더 센 법으로 번스 톨렌스법이라는 법안으로 미국 이제 군함선은 이제 아예 동맹국가라도 진출이 안 되게끔 건조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좀 동맹국한테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톨렌스법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비전투함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가져와서 MR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군함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재를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수주 잔고가 꽉 찼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대한 MRO까지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군 군함까지도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커다란 점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군함을 만들던 특수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함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자재를 만들고 다시 한번 수출을 보내는데 빠르게 실적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여기는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MRO 사업까지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HJ중공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군함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비전투함선은 MRO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동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함, MRO, 모멘텀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조방원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HJ중공업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께서는 좀 쉴 틈을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게 가장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하는 속도도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HJ중공업의 경우가 사실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파르거든요. 동 종목의 경우는 솔직히 좀 단기 트레이딩이 능하신 분들이 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인 조선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도주주에서 조방원 이제 그 중에서도 조선주가 굉장히 또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선주들 중에서 만약에 좀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좀 대형 조선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HJ중공업도 충분히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보통의 이제 조선주에 한다면 이제 보통 LNG 이슈가 나올 때는 삼성중공업에 올라가고 이 미국 해군의 MRO 이슈가 나올 때는 하나오션과 HJ중공업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유독 이 MRO 쪽에 많은 또 시선들이 물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어느 정도 MRO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선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을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꼭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RO 뭐 추세는 정말 좋지만 종목 고르는 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송범섭 의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좀 장기적으로는 스탑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 모멘텀으로는 따라가면은 뭐 상당히 또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좋고 힘이 세고 또 거래량도 많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오늘 또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또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지분 현황을 좀 보시면은 그 대주주, 임원 대주주 뭐 이렇게 좀 보죠. 이 종목은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죠. 근데 이제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 2025년 2월에 이제 2월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장내 매도를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2월, 3월, 4월, 7월, 뭐 8월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단가를 올려가면서 매도를 꾸준히 해서 그 퍼센트 보유 지분을 줄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최대 주주가 이 보유 지분을 좀 줄여 나갔던 부분들이 저는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조선주를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뭐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네. 대한조선도 좀 약세로 나타났는데 이 대형 조선 회사들이 좀 눌리고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주 이런 종목들에 좀 투심이 많이 옮겨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이제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 기자재주도 그다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HJ중공업은 일단은 뭐 부채 비율도 좀 많은 편이고 564%입니다. 부채가 많고 자본 유보율이 마이너스 96%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수익성이 꾸준하게 잘 나오면 좋게 물론 기술력은 있고 여러 가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들에서 지금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한 번은 좀 눌림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따라가시면서 만끽하시면서 추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세가 꺾이면 좀 빠르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꼭 재무제표를 확인해 주시네요. 송범섭 의원께서는. 네. 지금 좀 과도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조심하면서 분할 매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아까 기자재주로 좀 투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기자재로 종목을 변경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선 쪽을 전반적으로 좀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어쨌든 이제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HD 그룹주들이라던가 그런 쪽이 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자재가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형 뭐 HD 현대 미포하고 이 뭐 합병한다 이런 말들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좀 눌렸죠. 약간 눌려가지고 이 수급 자체가 기자재로 좀 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기자재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종목인데요. SN시스, 네네. SN시스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좋다고 봅니다. 삼성중공업의 네. 지분을 갖고 네, 있는 맞아요. 회사죠. SN시스 이 종목은 뭐 지금 투자해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오늘 좀 눌렸어요. 좀 눌렸는데 삼성중공업 지분도 좀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탄력성도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으로 그래도 매수세가 많이 옮겨간 상황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SN시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가운데 배급사로 알려지며 오늘 3.9%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유레카 프로덕션과 공동 제작한 K-팝들까지도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대언 열풍의 새 영화까지 정말 모멘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어쩔 수가 없다가 기생충의 평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좀 궁금해서 저는 개봉일을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CJ ENM 주가에는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송범선 요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J ENM 이거 굉장히 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콘텐츠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는 추가로 더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김민석 요원은요? 개봉만 하면 돈이 들어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만 하면 돈이 들어오네. 김진경 요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실적 개선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요원께서는 실적 개선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3, 4분기 이전에 나왔던 것들로 인해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호평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이게 만약 개봉이 되어서 정말로 큰 흥행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또 새로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또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CJ ENM의 경우가 이제 그동안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사업에서 좀 고전을 겪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새롭게 다시금 기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도 그렇습니다. 주요 콘텐츠들이 흥행을 이끌고 인기를 끌게 된다면 주가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CJ ENM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번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말고도 뭔가 추가적인 관련 콘텐츠들이 또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또한 주가가 민감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의 이번 이 어쩔 수가 없다에 따른 이 흥행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이뤄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CJ ENM의 경우가 사실은 조금 최근 들어서 약간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고 난 뒤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7만 원에서 이 8만 원 사이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아직 8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가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이 부분에서 좀 더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8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가격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8만 원 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김민성 의원이랑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개봉만 하면 돈이 들어오네라고 하셨는데 기생충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과거? 뭐 그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스탠스 자체가 비슷하긴 한데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생충보다 평점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평가는 17개 매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기생충은 485개 매체 중에서 9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넘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조금 바라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극찬을 받고 있다는 건 그만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다의 배급사 CJ ENM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좀 커지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대감으로 많이 바라볼 수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미국과 영국에 대한 주요 매체들한테 극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 영화사를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신기하게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는 이미 선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배급사랑 이미 거래가 끝나서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긴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내 영화에 개봉만 한다라고 하면 CJ ENM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를 개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급사가 돈을 이제 배급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선판매로 수익을 받는 건 아닌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같이 투자까지 하면서 배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사로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만큼 이미 돈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배급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CJ ENM은 이미 원금까지 회수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좀 수익까지 추가적으로 알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투자는 완전하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봉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또 쏙 들어가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영화 쪽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중국에서는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한한령이 아니더라도 헐리우드 영화를 들어놓고 나서 나머지 자리를 한국 영화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좀 영화는 수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들어서는 OTT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컨텐츠도 이제 OTT 플랫폼으로 배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도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은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가 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콘텐츠 공급망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IP를 갖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수익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레퍼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외인데 뭐 개봉만 하면 뭐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콘텐츠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음 대작이 있을까요? 다음 대작도 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근데 이제 CJ ENM이 최근에 좀 부진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상반기, 올해 2025년 상반기 배급사 순위에서 CJ ENM이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배급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관에서 배급하는 데 많은데 CJ ENM이 7위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게 그 경쟁작인 좀비딸은 대박이 났어요. 좀비딸은 500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 좀비딸하고 이제 CJ ENM 경쟁작으로 내밀었던 게 악마가 이사 왔다였습니다. 근데 악마가 이사 왔다 이제 유나 배우가 나와가지고 한 건데 이제 39만 명 나왔어요. 그래서 500만 명 대비 39만 명이라는 참혹한 이 실적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CJ ENM이 사실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었던 게 이번에 이제 이거 영화 바로 이병헌 주연의 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좀 흥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만 관객도 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들이 뭐 여러 가지 기립박수도 나왔고 하니까 올해 2025년 중에서 가장 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만 또 이게 좀 우려할 점은 이제 이 너무 OTT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어쩔 수가 없다 개봉하기 전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올해 2025년 7위였다라는 거고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CJ ENM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컨텐츠의 대가죠. 옛날부터 컨텐츠 하면 CJ였고 각종 연예인들이 CJ 뭐 하면은 파티 이런 거 하면 다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CJ의 회장이 거의 뭐 이런 황제의 권력을 누렸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CJ ENM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2014년에
43만 원대 기록을 했다가 이 뭐 거의 뭐 10년 동안 그냥 떨어지기만 했다. 네. 10년 동안 떨어지기만 해서 지금 너무 좀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 뭐 이런 점들 봤을 때 사실 뭐 CJ ENM은 이 뭐 망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죠. 컨텐츠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잘 만들고 있고 옛날부터 그런 명성이 있는 거고 사실 뭐 컨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돈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으로 우수한 작가분들을 초빙해서 데려와서 우수한 작가의 원고를 사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번에 뭐 좀비 따는 CJ ENM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웹툰 네이버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 봤을 때는 확실히 결국은 돈이 돈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CJ ENM은 돈이 많아요. 회사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막강한 뭐 현금 흐름, 뭐 자본 유보율이 2000% 넘어가니까 이런 점들 2600%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 따라서 보면은 이 종목은 사실 뭐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사실 뭐 실패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실패할 확률이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실패하기 한 1%도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몇 년 사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막강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장기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우러 넘어가 볼게요. 장 마감하고 그래도 뭐 양도소득세 이제 야당에서 100억으로 뭐 상향하는 법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던데 내일장엔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라도 있어줄지 좀 기대해 보고 싶거든요. 먼저 송범선 의원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좀 알짜배기 회사들을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알리바바 쇼크부터 해가지고 그런 점들이 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13% 떨어졌고 간밤에 지난 금요일에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반도체 쇼크를 약간 피해갈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식품주와 같이 이번 알리바바 쇼크와 좀 관련 없는 섹터 위주로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 바이오 식품 내에서 좀 알짜배기 회사를 매수해보자란 내일장 전략 주셨고요. 김민성 의원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한동안 테마 장세 지속, 대형주보다는 성장주 트레이딩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든지 피 같은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성장주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그리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 안에서 성장주 위주로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이제 신중 모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이제 주요 이벤트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또 상법 개정안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일정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시장에 따른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변동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어떤 반등을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다만 박스권 안에서 이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움직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평가해 주셨네요. 예, 오늘 전략들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이 8월 22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이었죠. 코리아 FT가 오늘 딱 장중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수익률 17%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만족할까요? 아니면 목표가를 상향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익절가를 좀 높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주가가 오늘장 상승했기 때문에 익절가를 제가 6,1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코리아 FT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권에서 분할적으로 이익을 챙겨 가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가운데 3차 익절가 6,100원으로 좀 수정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송범선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내일장 초반에 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페이 가져왔는데요. 이거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예요. 네. 근데 이제 악재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악재는 일단 김범수 이 의장이 15년 구형에
이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카카오그룹주 전체가 약세가 되죠. 하지만 이 카카오페이는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스템 특성상 오너 리스크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너가 있든 없든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편 결제 여러분들이 뭐 페이 쓰다가 갑자기 안 쓰게 되고 갑자기 뭐 바꾸고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데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대형 호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이 트럼프 일가가 트럼프 가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가지고 디파이 코인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는데요. 업비트랑 빗썸에 동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가문이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또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보시면은 6월 25일 이후로 거의 뭐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6월 25일 이후로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또 불씨를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사실 뭐 카카오페이는 3년 연속 매년 매출이 상승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간편결제 시스템도 잘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여기서 이제 11만 4천 원대에서 눌려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이다.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6만 6천 원 보고요. 손절가는 4만 8천 원 보시면서 접근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트럼프까지도 좀 손을 댔다라고 말씀을 주신 가운데 그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연속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목표가는 6만 6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짚어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민성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조금 더 다르게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도 테마적인 트레이딩을 하자.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부합되는 종목이 바로 범한 퓨어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오션에서 만들고 있는 잠수함이죠. 장보고 3의 배치 2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범한 퓨어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주 공시가 하나 새롭게 나오면서 686억짜리 공시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는 잠수정에 대한 수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한테 이미 수주했었던 공시가 있고요. 약 286억가량의 모듈 한 대를 공급을 했다는 수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60조짜리 수주가 HD 현대랑 하나오션이랑 같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주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12척에 대한 잠수함을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료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범한 퓨어셀이기 때문에 한 대에 286억이면 12대면은 3,300억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686억짜리 수주 공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잠수함 모멘텀이 캐나다 쪽으로 수주가 이어질 수가 있을지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손절가 라인은 2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박스권을 그려서 이 25,000원대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분할적으로 모아가도 좋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 라인 3만 원대를 돌파 테스트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으로 범한 퓨어셀을 골라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만 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SP 시스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자동화 제조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로봇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로 했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 이제 로봇 관련 사업에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이 미국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좀 계획을 발표했었죠.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가 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사업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형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로봇 사업에 현대차그룹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량까지도 동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로봇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대감과 그리고 수혜적인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순저가 의견은 8,7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로봇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SP시스템즈 목표가 11,000원, 순저가 8,7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이야기까지 채워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